저는 충청북도 옥천에서 아내와 함께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남자입니다. 작은 시골 동네지만 나름 단골도 많고 도시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많습니다. 젊어서는 시멘트 다루는 일도 해봤고 철공소에서 10년 가까이 일도 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손으로 나무를 깎는 일이 너무 좋더군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아내와 함께 목공방을 차렸습니다. 작은 나무 그릇 하나에 제 마음을 담는 게 제겐 큰 기쁨이죠. 저희 부부에겐 자식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 경민이는 올해 34, 딸 혜진이는 31입니다. 경민이는 어릴 적 병약했어요. 5살 무렵에 급성백 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저와 아내는 그날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2년 가까이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항암 치료를 받았지요. 어린애가 주사바늘을 몇백 번 맞아가며 웃는 걸 보고 아, 얘는 참 강하구나 싶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다행히도 완치 판정을 받았고 지금은 아주 건강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경민이는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낸 뒤로 어디서든 꿋꿋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이가 되었어요. 서울의 중견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잠깐 저희 목공방에서 일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딸 혜진이는 정말 야무진 아이입니다. 오빠가 아플 때 항상 곁에서 간호해주며 어릴 적부터 엄마처럼 되고 싶다고 했던 아이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지역의 한 식자재 회사에 취직해서 지금은 구매팀 과장까지 올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자랑스러워하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 인생이란 게 참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절대 모르는 속을 들여다봐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걸 말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부터 해보려 합니다. 경민이는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희 공방일도 종종 도와줬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살림을 하면서 자격증 공부까지 하려니 빠듯했을 텐데 한 번도 힘들다 소리 안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이 늘 대견했습니다. 그 시기에 종종 모의 면접도 시켜달라고 하더군요. 아버지, 제가 말투가 좀 딱딱한 것 같아요. 한번 봐주세요. 하면서 정장 차림으로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몇 차례 면접을 보고 떨어지기도 하다가 결국엔 중견 보안업체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날은 공방 문도 일찍 닫고 아내랑 둘이서 소주 한 병 기울였습니다. 우리 애가 정말 잘 컸구나 싶었죠. 입사한 뒤로도 경민이는 부모를 참 잘 챙겼습니다. 명절이면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저희 좋아하시는 홍삼즙을 한 박스씩 챙겨오고 공방 선생님들께 핸드크림을 하나하나 사서 드리더군요. 그런 섬세한 성격 덕분인지 회사에서도 평판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소개를 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경민이가 여자 이야기를 꺼낸 게 처음이었습니다. 직장 선배의 대학 후배인데 착하고 성실한 친구예요. 그러면서 꺼낸 이름이 수진이었습니다. 30살의 회사원으로 부모님과는 어린 시절부터 떨어져 살았고 지금은 혼자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 수진이를 봤을 때 말투도 공손하고 눈웃음이 참 좋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내놓은 밥상에 감탄을 하며 이렇게 정갈하고 맛있는 집밥 처음이에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어찌나 기분 좋던지요. 그날 저녁 아내와 저는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기야, 저 처자는 겉모습도 예쁘지만 마음이 참 곱네. 그러게요. 부모 없이 컸다는데도 사람 됨됨이가 참 반듯해요. 그렇게 수진이는 저희 집에 자연스레 스며들었습니다. 경민이도 그동안 몇 번의 연애가 있었지만 이 아이와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랄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결혼이 경민이 인생의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될 줄 알았습니다. 경민이와 수진이의 결혼 얘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둘 다 30을 넘긴 나이라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게 준비하는 모습이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부부는 수진이의 아버지와 상견례를 갖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는 저보다 1살 아래셨지만 인상이 꽤나 수척하고 말수가 없으셨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혼자 딸을 키워오셨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수진이가 7살 때 집을 나가셨고 그 뒤로 제가 혼자 키웠습니다. 하시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희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고 그저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사돈께서 식사를 마치고 나지막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딸 성격이 좀 외강내유입니다. 어릴 적 외로움을 많이 타서 사돈 댁에서 따뜻하게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집에서 채워주면 되지. 우리는 이 아이를 딸처럼 아끼자고요. 결혼 준비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딸 혜진이가 결혼할 땐 함께 살았기에 큰 비용이 들지 않았지만 이번엔 신혼집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전셋집 하나 얻는 것도 만만치 않았지요. 경민이는 처음엔 자기가 대출을 받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로서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결혼 시작은 부모가 도와주는 게 좋다 싶어서 저희가 22평짜리 신혼집 전세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건이 있다. 집 명의는 일단 아버지 이름으로 해두자. 앞으로 아이 낳고 부부가 함께 잘 살면 그땐 자연스럽게 너희에게 넘겨주마. 경민이는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고 수진이도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그 모습에 저희 부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작고 단단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신도시 아파트. 경민이도 회사를 다니며 수진이는 여전히 그 직장에서 일하며 둘은 알콩달콩 살림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지요. 그 무렵 저와 아내는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국엔 복을 받는구나. 사람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그 믿음이 현실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 차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수진이는 명절이면 꼭 내려와 손수 음식을 만들겠다고 나섰고 경민이도 여느 때보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시장에서 장을 보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혼자 집에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쉬는 날이라 서울에서 아예 내려왔어요. 같이 카페 투어 가실래요? 하면서 차키를 흔들더군요. 아내가 쑥스럽게 웃으며 우리가 뭔 카페를 가냐 며 말렸지만 수진이는 해맑게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이 아이 참 밝고 당차구나. 진심으로 우리를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졌지요. 사진도 찍어주고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도 사주며 저희에게 신세대의 여유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해가 되면서 조금씩 낯선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진이 얼굴에 쌍꺼풀이 생겼더군요. 아내가 어머, 너 눈이 달라진 것 같은데 하자. 요즘 너무 촌스러워 보여서요. 회사 사람들도 다 했더라고요. 이젠 자연스럽게 하는 시대니까요.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성형 하나쯤은 뭐 흔한 일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니 이번엔 코가 달라졌습니다. 분명 처음 봤을 땐 자연스러운 낮은 코였는데 뭔가 인위적인 윤곽이 잡혀 있었지요. 너 혹시 코도 한 거냐? 네. 상담받아 보니 매부리코라 하더라고요. 회사 사람들도 다 했고 전부 제 돈으로 했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하며 여전히 밝게 웃던 수진이. 저희 부부는 겉으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계속 수술을 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민이와 통화 중 아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내가 이번 달부터 회사 그만뒀어요. 뭐? 왜? 갑자기 아이 가지려면 스트레스도 줄이고 몸 관리도 해야 한다고 해서요. 사실 작년부터 준비하고 싶다 해서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일이 귀한 세상인데 다닌 지 5년도 안 된 회사를 아이 가지겠다는 이유로 관두다니. 아내도 저도 놀랐지만 경민이가 의젓하게 말하니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믿기로 했습니다. 이 부부 잘 지낼 거라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 더 큰 금이 되어 돌아오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회사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아내와 저는 수진이의 건강을 염려했습니다. 아이 가지려면 마음도 편해야 한다니까 잘 결정한 거지 뭐. 아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 결정을 너무 쉽게 했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경민이가 집에 혼자 내려왔습니다. 수진이는 몸이 안 좋다며 집에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명절을 앞둔 시기였기에 당연히 함께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따로 오는 게 처음이었죠. 장인어른이 편찮으시대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경민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장인이 편찮으셔도 며느리가 부모님께 인사도 없이 빠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그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경민이가 자꾸 웃는 척하지만 눈이 너무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볼 땐 뭔가 감추고 있어. 그 말에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결국 아내가 술 한 잔 들어간 날 경민이를 앉혀놓고 다그쳤습니다. 대체 뭔 일이야? 너 엄마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귀신은 못 속여도 넌 못 속인다. 그제서야 경민이는 눈을 피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장인어른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을 가겠다고 해서요.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라 이번에 안 가면 언제 또 시간이 없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거짓말이었단 거냐? 우리한테는 장인어른 건강이 안 좋아 못 내려온다 해놓고선 실제로는 놀러 갔다고? 아들의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습니다. 저와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도 났지만 그보다 더 컸던 감정은 실망이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아이가 그렇게까지 무책임한 아이일 줄은 몰랐습니다. 너는 왜 그런 걸 묵인했니? 왜 말을 안 했어? 그냥 실망하실까 봐요. 이번만 다녀오고 나면 잘하겠다고 해서요. 경민이는 애써 덮으려 했지만 그 말이 더 안쓰러웠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그렇게까지 설득력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아들이 저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날 밤 아내는 말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경민이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이렇게까지 눌려 살 줄은 몰랐어. 저는 말없이 불을 끄고 아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막 진짜 문제가 시작된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날 이후로 아내와 저는 더 이상 수진이를 순수하게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지요. 경민이가 중간에서 더 괴로울 테니까요. 그러던 중 저는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나 경민이가 저희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얼굴이 유독 수척해 보이더군요. 살이 부쩍 빠진 건 물론 말투도 어딘가 무기력했습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냐? 왜 이렇게 야위었어? 아니에요, 아버지. 운동 좀 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수진이는? 같이 안 다녀? 요즘은 잘 안 움직이려고 해요. 집에만 있으려고 해서. 경민이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듯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서울로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된 저는 괜히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냥 집에 있자. 연휴에 애들 집은 갑자기 찾아가면 실례일 수도 있어. 하지만 아내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경민이 얼굴을 보니까 그냥 못 있겠어.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저희는 사전 연락도 없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도착해서 전화를 했지만 아들, 며느리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민이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경민아, 우리 너희 집 앞이야. 이거 보면 연락 줘라. 30분쯤 지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집이 아니에요. 저 따로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럼 내 아내는 집에 있냐? 있어요. 근데 몸이 안 좋다 해서. 전화를 끊고 난 뒤 저와 아내는 고민하다 결국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지금은 우리 잠깐 얼굴만 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은 봐야지. 죄송해요. 지금 집이 너무 엉망이라 나중에 다시 뵐게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전박대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집은 매물로 내놓겠다. 부모가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는 사람에게. 이런 집은 아깝다. 그러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진짜 몸이 안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다친 상태였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음식물 찌꺼기와 술병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는 도저히 사람 사는 공간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죠. 그 모습을 본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고 저도 함께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때 경민이가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며 집안을 보고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혼하겠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멈췄고 저도 손에 들고 있던 쓰레받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경민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없이 묻고 싶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하느냐고. 어떻게 여기까지 끌려왔느냐고. 그런데 수진이는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그건 아니잖아.
내가 지금 이러는 건 당신 때문이야. 이혼하자고 먼저 말한 사람은 당신이잖아.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어? 경민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그동안 꾹 눌러왔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아이 갖고 싶다고 말한 게 몇 번이었는지 알아. 너도 그렇게 말했잖아. 같이 준비하자고. 회사 그만두는 것도 아이를 위한 거라고. 그러면서 경민이는 작은 서랍장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지퍼백 안에 알약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내 옷장에서 나온 거다. 임신 안 된다면서 뒤로는 피임약을 먹고 있었다고. 이게 지금까지 내가 말한 가정이냐? 행복한 부부냐?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내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수진이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냥 내가 준비가 안 됐던 거야. 신혼이잖아. 신혼 좀 즐기고 싶었어. 나중엔 진짜 낳을 생각이었단 말이야. 신혼을 즐겨? 그러면 술은 왜 그렇게 마셔? 친구들이랑 매번 여행 가고 외제차 할부로 끌어오고 카드값은 하늘을 찌르는데 내가 그걸 다 참고 참았어. 그런데 아이까지 그건 선을 넘은 거야. 경민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진이에게 아들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아들을 뒤통수 칠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아들에게서 눈을 돌리고 우리 부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 말도 좀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근데 저는 그냥 잘 살고 싶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다 고칠게요. 진짜예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그 순간 아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너한테 줄 기회 없어. 너는 우리 아들한테 절대 다시 돌아오지 마라. 경민이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말은 아들의 눈물 속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세 사람의 인생이 갈라지는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는 결국 집에서 나갔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던 날 아내는 문 밖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엔 다시는 발도 들이지 마라. 우린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다. 경민이는 말없이 현관문을 닫았고 그날 밤 세 식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평화가 올 것 같지 않은 침묵 속에서 아내는 조용히 방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경민이는 그 옆에서 묵묵히 쓰레기 봉투를 들었고 저는 부엌에서 물을 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아주 조용히 그 집을 정리했습니다. 며칠 후 경민이는 카드 정지를 신청했고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수진이 명의로 된 외제차 할부가 남아 있었지만 그것도 정리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너무 쉽게 믿었어요. 이제는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 말에 저와 아내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수진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엔 강원도 우리 공방 앞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여는데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울에선 갈 데도 없고 제가 잘못했어요. 여기서 일이라도 시켜주세요. 손님 접대라도 청소라도 할게요. 제가 여기서 용서받을 때까지 있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당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도 멈칫하다가 뒤를 돌아서려던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가 물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딸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이는 공방 수조에서 물을 한 바가지 떠오더니 아무 말 없이 수진이 얼굴에 확 끼얹었습니다. 야, 내가 감히 여기까지 와? 우리 오빠 눈에 눈물 나게 한 내가 뭔데? 여길 기어와서 무릎을 꿇어? 수진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가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우리 가족이 있는 집이야. 너 같은 인간이 다시는 발들일 곳 아니거든. 혜진이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너 뻔뻔한 것도 정도껏 해.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오빠까지. 넌 모두를 기만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눈물 흘리면 용서라도 받을 줄 알았어. 수진이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그날 오후 그녀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혜진이의 눈빛에서 말없이 아들을 감싸는 가족의 분노와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아직 괜찮은 가족이야.
우리가 이렇게라도 똘똘 뭉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수진이가 공방 앞에서 무릎 꿇던 날 이후 그 아이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민이도 마음을 굳혔는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녀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카드도 정지됐고 집도 곧바로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 집은 우리 명의였기에 매매는 금세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 저 그냥 혼자 살 집 하나 구할게요. 작아도 좋으니까 이제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도 아내도 더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민이는 서울 외곽의 소형 빌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날 이사 후 첫 주말 경민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사 잘 마쳤어요. 짐도 다 정리했고 지금은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맑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아들이 편안하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냐? 그럼요. 요즘은 배달 안 시켜요. 직접 장 보고 반찬도 조금씩 해요. 쉬는 날엔 근처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사는 거구나 싶어요. 아내는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편하다면 우린 더 바랄 게 없다. 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때 병실에서 죽음과 싸웠던 우리 경민이가 이제는 마음의 병과 싸워 이기고 있는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공방에서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이는 매일 출근하듯 공방을 나와 저희 부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빠, 요즘 SNS 광고 하나만 잘 돌려도 수강생 훅 늘어나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딸의 손길이 닿으니 공방에도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아내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따리 물을 끼얹을 때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줘서 고맙더라. 저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많이 아팠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때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가족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순간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 덕분에 서로를 더 굳게 껴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민이는 요즘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등산도 다니고 새로운 인연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지금이 딱 좋아요. 그 말에 저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내 삶을 살아라. 뒤는 우리가 든든히 지켜줄 테니.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는 평온이 다시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하나 마음 졸이지 않고 누구 하나 숨기지 않고 그저 눈 마주치고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이제야 실감하게 됩니다. 경민이는 이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더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스스로를 속이지도 않더군요. 자기 아파트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가끔은 사진 동호회에 나가 사람들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눈답니다. 아버지, 요즘은 일요일 아침에 카페 가서 책 읽는 게 낙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습니다. 얼마 전엔 저희 부부를 초대해 직접 요리한 밥상을 차려주더군요. 비록 된장찌개에 감자가 덜 익었지만 그보다 맛있는 식사는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렇게 다시 웃게 해드려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에 아내는 눈시울을 붉혔고 저는 속으로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았구나. 딸 혜진이도 변함없이 공방에서 저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사위도 와서 나무 선반 하나씩 만들어가며 장인어른, 이건 명품이에요. 하며 웃지요. 가족이라는 게 참 고맙고 단단한 울타리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진이는 이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혼 뒤 친정으로 돌아갔다고는 들었지만 그곳에서도 반갑게 맞이할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저 저희는 그 아이도 어딘가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공방 문을 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평온하게, 특별할 것 없는 하루가 이렇게 귀한 줄. 예전엔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꼭 거창한 행복이 필요한 건 아니더군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웃어줄 수 있는 것. 그걸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무너지면 아프고 흔들리지만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은 그 무너진 자리를 꼭 다시 채워줍니다. 저는 그걸 제 가족을 통해 배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곁에 평범한 행복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